자,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그 안면신경, 우리 이 목 위쪽 얼굴 부위의 그런 운동을 담당하는 그런 안면신경이란 것입니다. 이거는 뇌에 연결되어 있는 신경이라서 뇌신경이라 불러요. 척수에 연결되어 있는 신경은 척수신경이라 부르는데, 결국 뇌신경이든 척수신경이든 그것이 다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그리고 내부 장기까지 그런 감각과 운동 정보를 그렇게 담당하는 것인데, 그 안면신경에 그 바이러스가 그렇게 숨어 있다가, 즉 안면신경이 이제 감염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숨어 있다가 우리 이제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은 그것이 이제 활개를 치는데, 그 증상으로 나타난 것이 입술 주변에 이렇게 그 물집이 잡히는 거예요. 그 바이러스의 이름이 헐피스 심플렉스라 해서, 이것이 이제 번역할 때는 단순 포진이랍니다. 상식적으로 우리 종종의 물질이 잡히니까 상식적으로 그걸 단순 포진이라 번역하고, 그것은 이제 헐피스 심플렉스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난 시간 두 번째 강의는 이제 시냅스와 관련해서 저희가 다뤘었는데, 혹시 질문 사항 있으면 질문부터 좀 하죠. 지난 수업에서 이 연구 중에 도파민과 결합하는 수용체가 어떤 부위에서 적거나 많아서 조현병 유발된다고 했는데, 도파민이 과한 작용을 유발된다는 건 틀린가요? 음, 뭐 지금 이 질문이 뭐냐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 조현병은 도파민의 과잉 작용으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뭐 그와 대응해서 도파민의 부족으로 인한 현상이, 대표적 현상이 그 파킨슨병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처음 음, 저희처럼 뭐 여러분 뭐 배경 지식이 있어서 그에 관한 내용을 들어봤거나 더 자세히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처음 접하는 사람들한테는 금방 얘기한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더 자세히 전문적으로 하는 연구하는 사람한테는 뭐 그 내용이 틀렸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개별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도파민 부족과 관련된 대표적인 증상은 이제 운동장애라고, 대표적인 운동장애라고 얘기하는 파킨슨병이고, 그리고 도파민 과잉으로 인한 대표적인 증상은 소위 이제 뭐 정신질환이다 해서 정신이란 말을 붙이는데, 그런 그 조현병이 이제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그런데 조현병 같은 경우에 그것이 더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우리가 봤던 그 보상 경로상에서 하나는 그 측핵이라고 했고, 제가 기대맥이라고 표현했는데, 기대맥, 측핵 같은 말입니다. 그 같은 부위를 하나는 한자로, 하나는 이제 한글로 표현하려고 그렇게 용어를 두 개를 만들어졌는데, 그 부위와 관련된 그 시스템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마 앞 겉질, 그죠? 전두엽, 즉 머리 앞쪽에 있는 뇌 부위 중에서도 가장 앞쪽에 있는 부위를 전전두엽, 옆이란 말은 그 덩어리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피질이라는 것은 바깥 부분, 껍데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전두 피질 또는 입안 앞껍질 그 부위로 가는 그러한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각 부위들마다 도파민과 결합하는 수용체의 종류들이 분포가 달라요.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그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측핵 쪽으로 향하는 그 부분의 어떤 그런 도파민 그 활성과 관련해서는, 그러한 양성 증상이라고 얘기했던 망상이나 환각, 사고장애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전전두 피질로 향하는 그러한 도파민 경로, 즉 도파민 시스템은 이제 또 거기에 분포하는 그런 하위 도파민 수용체의 종류 간의 그런 그 분포 프로포션이 달라서 조현병에서 나타나는 음성 증상이 바로 전전두 피질 기능과 관련되는데, 그것이 이제 인지장애라 해서 뭐 주의 집중이라든지 학습과 기억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되고, 그리고 뭐 사회적 그런 그 동기 활동의 어떤 그런 그 결여, 그래서 이제 스스로 그죠, 이렇게 뭐 이렇게 withdraw이라는데 스스로 위축되어서 혼자 지내기를 좋아한다든지, 아니면 동기나 정서 같은 것들이 변화가 없이 밋밋한 상태,
이런 것들이 그렇게 관련됩니다. 더 그 도파민 수용기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과 결합하는 도파민 수용체 안에도 한 5종류가 있어요. 그게 통상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도파민의 D를 따서 D1, 2, 3, 4, 5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뭐 다른 신경 전달 물질 같은 경우에도 또 거기에 결합하는 그런 수용체들이 종류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뭐 두세 종류도 있을 수 있고 뭐 한두 종류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수용체들이 이렇게 종류가 다양하다. 연구하다 보면은 그죠? 그런 캐테고라이제이션이 더 많아질 수도 있고 또 줄어들 수도 있고 하죠. 그 신경 전달 물질, 도파민을 포함한 신경 전달 물질의 종류도 뭐 어, 우리가 지금 소개한 거는 이제 뭐 하나 그리고 여러분 뭐 수업 중에 볼 수 있지만 흥분선 억제성해서 글루타메이트라 해서 글루탐산이라고 번역하는 것과 가바라고 해서 그렇게 부르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이제 한 3종류를 이제 소개를 했었는데 앞으로 뭐 한두 개 더 얘기할 텐데 그렇게 더 얘기하는 것 그리고 3종류 해서 한 4, 5가지가 가장 대표적이고 그 이외에 흔히 이제 전문서적이나 교재를 보면은 언급하는 것들이 한 10대 개 돼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연구되어져 있는 것은 그보다 더 많고 어, 어떤 과학자들은 앞으로 연구하면 그게 100여 개 이상 될 것이라고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런 식입니다. 자, 조금 전에 얘기한 거, 그 질문에 대한 거, 일단 도파민 과잉 건 조현병은 도파민 과잉 관련된다. 그런데 측핵 쪽으로 향하는 시스템과 그리고 전전두 피질 쪽으로 향하는 시스템, 두 시스템으로 세분할 수 있는데 그 도파민에 결합하는 수용체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그 두 시스템 간에 그 하위 도파민 수용기의 분포가 달라서 즉 프로포션이 달라서 나타나는 현상이 측핵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양성 증상 그리고 전전두 피지 시스템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증상은 음성 증상이다. 그렇게 대별할 수 있습니다. 2주차 강의에서 티록신과 L도파는 구강 섭취가 가능하다 했는데 네, 그러면 티록신 섭취를 통해 우울증 치료하는 약이 있나요? 제가 아는 바로는 그런 걸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티록신 같은 경우에는 업식물 통해서 저희들이 구하는 것이니까 결국 이거 저 신경 전달 물질은 그 아미노산 그 세포 내에 우리는 이제 뭐 신경세포 다루지만 신경세포뿐만 아니라 세포 내에 필수 아미노산 그 안에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그게 원재료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아미노산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먹는 음식을 통해서 공급이 되어지고 그것들이 결국 유전자 발현에 의해서 그죠? 그 아미노산들을 어떤 순서로 배열하냐, 조합하냐에 따라 그것이 결국은 단백질이나 효소를 만들 텐데 티록신은 L도파를 만드는 바로 아미노산에 해당하고 그것이 그 신경세포 안에 있는 그런 그 효소에 의해서 어떻게 결합되어지느냐. 그러니까 결합하는 방식에 대한 어떤 명령 프로그램은 이제 유전자로부터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L도파를 만들게 되고 그것이 다시 한번 그래서 티록신에서 L도파, 티록신에서 L도파가 아니라 티록신에서 도파입니다. 제가 강의 시간에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걸 이제 플레이해서 한번 봤는데 제가 L도파로 했다면은 그걸 수정하기 바랍니다. 티록신에서 도파가 되고 도파에서 도파민이 되는 것이고 L도파는 도파를 보충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강으로 투여하는 약물 이름을 L도파라 부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봤는데도 이 부분이 지금 제가 L도파를 했는지 도파를 했는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자 헷갈리시지 말고 티로신에서 도파가 만들어지고 도파에서 도파민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각각의 단계에서 그 만들어질 때 중간에 이제 화학 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때 효소가 관여하게 되거든요. 예, 관여하게 되는데 L도파는 도파를 보충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강으로 투여하는 약물 이름이 L도파야. 그래서 L도파는 그 파킨슨병 환자들한테 쓰이는 가장 전통적인 치료 약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고 지금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L도파는 구강 섭취 가능한데 티록신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우울증 치료제로 하는 약이 있나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그런 건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제가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 제가 그런 건 보지 못했습니다. 아미노산을 저희가 먹는다 하면은 이 아미노산이 그죠? 아미노산이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우울증과 관련된 바로 그러한 어떤 작용에
작용하라는 법은 없죠. 예. 이 아미노산이 우리는 지금 뭐 그 도파민이 만들어지는 원재료에 관련해서 티록신을 언급하고 지금 살펴봤지만 이 티록신이라는 이 아미노산이 타이로신, 티로신이라는 아미노산이 거기면 작용한 법이 없죠. 그래서 만약에 원재료를 그렇게 뭘 우리가 이렇게 보충을 한다든지 그걸 어떤 식으로 처치를 하게 되면은 그것이 타이로신이 사용되어지는 다른 어떠한 시스템에 가서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모르니까 그 나타나는 작용이 우리가 관심 있어 하고 목표로 하지 않는 다른 작용이 나타난다면 그건 결국 부작용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티로신 섭취를 통해 우울증 치료하는 약이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런 식으로 그런 접근을 한다면은 치료를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면은 이 티로신이 우리 신체 내에서 신경계를 포함해서 신체 내에서 원재료로 쓰여져서 어떤 그런 기능을 하는 시스템에 작용하게 된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목표를 하지 않는 다른 그것이 뭐 긍정적이다 얘기할 수 있던 부정적이다 얘기할 수 있던 다른 그런 효과들을 일으키게 되니까 부작용들을 낳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약물을 만들거나 제약회사에서 그런 식으로 그 치료를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약회사에서는 가장 부작용이 적고 우리가 목표를 하는 그러한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 그 구체적인 어떤 분자 수준에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약물을 연구하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오랜 시간과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약물 만드는데. 그 임상 시험도 또 해야 되고 하니까 사람한테 했을 때 그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 전에 동물을 통해서도 아주 오랜 동안 그런 시험을 해서 혹시 부작용이 있냐 살펴보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얘기하자면은 티로신을 가지고 우울증 치료하는 것은 이것은 제가 있는지 없는지 개인적으로 읽어보진 않았지만 아직 보진 못했지만 금방 말씀드린 그런 약물 치료의 그러한 어떤 접근법을 생각할 때 티로신을 가지고 우울증 치료하는 약은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추측입니다. 조금 전에 L도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티로신 음식으로부터 보충된다. 이제 음식으로 보충돼서 그게 이제 소화되어서 분해되어서 이제 아미노산이 되어가지고 그죠? 그것이 우리 지난 시간에 줌 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뇌혈관을 통해서 뇌장벽, 혈, 피란 뜻이죠. 뇌 예, 사이에 있는 장벽을 건너가게 돼요. 혈내장벽은 뭐 이제 그 뭡니까 우리 체내에 흡수된 뭐 구강으로든 어떤 다른 루트를 통해서든 체내에 흡수된 그런 독성 물질, 신경계를 망가뜨릴 수 있는 독성 물질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만든 장벽이다. 비유하자면 그 중국의 만리장성처럼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장벽이 혈, 뇌 장벽인데, 그건 독성 물질은 이제 거기 건너갈 수 없도록. 왜냐하면 이제 그것이 이제 분자량이 크고 그리고 그 틈새를 꽁꽁 그죠 타이트하게 이렇게 어, 조여서 틈새가 없도록 해서 넘어가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그 PDF 파일로 지난 시간에 올려놓은 거기를 보시면은 그 혈내장벽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화살표가 보일 거예요. 그래서 지용성이나 그리고 우리가 먹는 그런 음식물, 영양분 여기서 금방 대표적인 우리 여기서 보고 있는 티로신 같은 경우는 이게 분명히 그렇죠. 우리가 입으로 투여하거나 먹거나 투여가 아니죠. 먹거나 음식으로부터든지 어떤 식으로 공급되어지면 이것이 결국 뇌세포로 옮겨가야지만이 이 신경세포 즉 뇌세포 또는 뉴런이 그죠? 뭐 필요한 것도 만들고 그죠? 이런 구조물도 만들고 이런 기능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 혈내 장벽에 서 막혀버린다면은 결국은 뭐 신경세포는 돌아가시는 거죠. 결국 뭐 우리 개체가 제대로 생존 못하고 뭐 결국 뭐 쉽게 얘기해서 죽게 되겠죠. 그럼 이러한 그런 영양 물질은 어떻게 혈내 장벽을 건너느냐? 거기에 바로 펌프 역할을 하는 우리 앞서 줌 할 때도 그런 그 신경세포의 그 이온의 분포가 그런 안정전이 때와 달라지면은 그것을 되돌리는 펌프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혈내장벽에도 이러한 영양물질을 그렇게 뇌 쪽으로 혈액에서 뇌 쪽으로 옮겨주는 그런 펌프들이 있습니다. 그럼 펌프들이 또 결국은 다 이제 단백질 분자로 이루어졌는데 그 펌프들이 작용하려면 그 펌프 돌리는데 결국 또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서 그렇게 에너지를 만드냐면 그 에너지 가지고 이 펌프들이 이런 것들을 옮깁니다. 그래서 음식으로부터 주요 공급된 것이 뇌에서는 혈액내 장벽을 펌프를 통해서 이러한 티로신 같은 것들이 신경세포 뇌 쪽으로 즉 신경세포 쪽으로 이동하면은 이것이 이제 흡수되어서 이렇게 신경세포 안에 아미노산으로서 원재료로 이렇게 있다가 결국 유전자에 의해서 그러한 프로그램 명령이 내려지면은 이것이 이렇게 빨간 화살표를 했는데 어떤 효소 작용에서 도파가 만들어지고 도파가 도파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도파가 부족, 도파를 보충하여서 L도파를 먹게 된다. 그럼 도파가 공급되어진다. 그것이 이제 파킨슨병, 도파민 부족으로 인한 파킨슨병의 치료약으로 쓰인다고 했는데 그러면 왜 도파민을 먹으면 될 텐데 굳이 도파를 먹어서 한 단계 더 거치느냐? 도파민은 분자량이 커요. 도파보다. 그죠? 티로신보다 도파가 분자량이 크겠죠. 그래서 도파민이 분자량이 커서 이 도파민은 뭐 혈내 장벽을 건너지 못해요. 그런데 도파, 즉 L도파는 혈내 장벽을 건널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뭡니까 그 도파민을 먹지 않고 이제 L도파를 먹어서 도파를 공급하는 거예요. 이게 다 지금 도파민을 먹지 않고 도파를 공급하는 L도파를 먹는 것도 이게 혈내 장벽 때문에 그렇습니다. 혈뇌 장벽 또는 혈액 뇌 장벽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건 뭐 번역상의 차이니까 뭐 영어로는 blood brain barrier라고 하는데 뭐 혈액내 장벽, 혈내 장벽 이렇게 부릅니다. 자, 혈액내 장벽과 관련해서 조금 더 이제 보충해 드리면 뭐 지난 시간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그런 그 노화로 인한 신경질환 그래서 퇴행성 신경질환 이렇게 얘기를 하고 퇴행성 신경질환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파킨슨병 그리고 뭐 2강에서는 얘기를 안 했지만 앞으로 이제 할 테지만 알츠하이머 병해서 주로 이제 알츠하이머 병 안에는 여러 증상들이 있지만 치매가 가장 대표적이고 문제시 되어지니까 알츠하이머 치매라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알츠하이머 치매 그리고 파킨슨병이 그런 노화로 인한 퇴행성 신경질환의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예요. 그런데 알츠하이머 병을 앓고 계신 분들이 뇌혈관의 내피세포가 위축되어지는 현상이 알츠하이머 병에서 일어나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지 않은 건강한 경우와 달리 혈액뇌 장벽이 제대로 기능을 못 하겠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음, 신경세포를 어떤 손상, 신경세포가 그러한 그런 이물질, 외부로부터 들어올지 뭐 독성 물질이 되었던 그런 뭐 어떤 잘못 먹은 음식으로 인한 어떤 그런 것이 되었던 아니면 뭐 곰팡이류가 되었던 그런 것들로부터 공격받을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니까 그걸로 인해서 결국은 신경세포들이 망가져서 알츠하이머 치매, 알츠하이머 병 어떤 유발과 진행과도 관련된다는 것이죠. 환경과의 접촉을 통해서 그것이 음식이 되었던 독성 물질이 되었던 아니면 변이를 일으키는 그런 바이러스가 되었던 그걸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이 혈액뇌 장벽, 혈뇌 장벽인데 그런 혈뇌 장벽으로 보호되고 있는 뇌혈관의 신경계 혈관, 뇌혈관의 안쪽 벽을 이루는 내피세포가 이것이 망가진다. 언제? 살아가면서. 그리고 결국 그러한 공격에 노출되다 보면은 다른 질환도 있겠지만 노화로 인한 퇴행성 신경질환의 대표적인 현상인 알츠하이머 병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러한 음, 그런 신경계 손상이 유발되어질 수 있고 그런 알츠하이머 병이 유발되어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중에 더더욱 이러한 뇌혈관 안쪽 내피세포의 위축이 동반되어지고 있고 동반되어진다면은 금방 말씀드린 그러한 위협으로부터 신경세포들이 더욱더 노출되어지고 손상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것이 바로 알츠하이머 병의 진행 그리고 알츠하이머 병의 증상의 심각성하고도 관련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하나 더 혈액내 장벽과 관련해서 하나 더 보충하면은 뇌종양 뇌에 생기는 뭐 흔히
쉽게 얘기하자면 뇌암이라고 해서 뇌종양 같은 경우에 항암 화학 약품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암 치료를 위한 화학 물질이 있을 텐데 결국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약이 될 텐데 그런 것들은 또 혈내장벽을 통과하지 못해요. 아, 혈액내 장벽이 그런 것들은 통과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뇌종양의 경우에 우리가 뭐 신경계가 아닌 다른 부위에 암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뭐 방사선 치료도 있고 뭐 요즘 유전자를 타겟으로 한 치료도 있겠지만 전통적으로 우리는 이제 또 항암 화학요법을 해서 그것은 이제 약물 치료도 하는데 뇌에 종양이 생길 경우에는 그런 약물 치료가 효과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혈액내 장벽이 그러한 항암 화학 물질을 통과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뇌종양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항암 화학요법이 효과가 없죠. 뭐 작용을 못 시키는 거죠. 그것도 이제 혈액내 장벽과 관련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음 주소를 클릭해서 시청해 보세요. 이거 한번 보셨습니까?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여기 제가 그 동영상 촬영할 때는 이걸 같이 수업 시간에 포함해서 이렇게 촬영도 하고 이제 보여드렸는데 이게 이제 저작권 때문에 제가 이것을 우리랑 같이 공유할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이 주소를 클릭하시면 이 마음 1편이라고 해서 이제 유튜브 동영상이 뜰 겁니다. 그게 뭐 한 시간 가량, 한 시간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거기에서 25분 18초부터 33분 18초까지 한 5분, 8분 정도 보시면 바로 우리 수업과 관련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클릭하셔서 한번 보시라고 제가 지금 다시 공지합니다.